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밖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어느 나라든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고, 전체 글로벌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제가 경험한 지나간 10년은 글로벌은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세계화돼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다 주고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죠. 세계화돼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코로나가 터져서 생산을 못하면 한국의 현대차가 가동을 중지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서로 연결된 연결점이 끊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다르게, 각각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이 다 같이 리플레이션이면 다 같이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면 다 같이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면 다 같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은 리플레이션인데 일본은 디플레이션일 수 있는 거죠. 과거 어느 때보다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양극화라는 것들은 더 심화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리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써서 소득을 보존해 줬는데 그 소득을 보존해 준 것들이 점차 효과를 봐서 경기가 살아날 때 초반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AIT라는 게 뭐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까지는 평균 물가 목표제가 아니고 뭐였냐면 물가 목표제라는 거였어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2%만 되면, 물가가 2%만 되면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 금리를 올리는 거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을 가져와서 아직 좋아지지 못한 경기나 좋아지지 못한 기업들은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아직 좋아지기 전에 좋아지려고 나타날 때라도 너무 서둘러 금리를 올리면 봄에서 겨울로 돌아가 버리게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거죠. 유럽이 그랬었어요. 마리오 드라기가 들어오기 전에 금리 딱 한 번 올렸는데 불황에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2% 타겟팅에 의해서 2%만 가면 올려버린다면 자칫하면 살아나려는 경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연준이 AIT를 발표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존돼서 경기가 살아나려고 할 때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성장하는 시기를, 그런 거를 우리는 리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플레이션 장세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제일 상승을 많이 하는, 그리고 제일 좋은 조건, 그래서 골디락스라고 말하는 게 리플레이션 장세를 말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런가 하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은행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투여가 됐는데 경기를 살려내지 못하는 거죠. 아까 제가 연준이 통화정책을 썼는데 다소 실패였다라는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돈은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돈이 들어가서 살려내야 되는 경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 가고 그 돈이 금융기관에 막혀 있다가, 또 연준이 자산을 사서 경기를 살려내려고 자산 매입을 하면 그 자산값이 올라서 득을 보는 사람이 실제 그 불황의 대상자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결국에는 부자에게 더 부자가 되게 되는 역효과만 내는, 그러니까 부작용만 있는 그런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은 필요한 곳에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말한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효과적인 정책이 돌아가질 못해서 돈은 많이 풀었고 정책은 충분히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디플레이션 악화 사이클, 반복되는 악순환, 돈을 풀지만 이게 디플레이션을 계속 일으켜서 소비를 살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반복하게 되면,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식 장기 불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컨센서스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전문가들은 전부 디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나리오. 세 번째는 뭐냐면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살려내지 못하면 인플레이션만 나타나고 경기는 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게 된. 이거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한계치까지 돈을 많이 풀었고 이 통화 팽창, 통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이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공급식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통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풀어서 일단 살려보려고 재정정책 쓰고 통화정책 썼는데 실패하면 아주 이 제일 나쁜 인플레이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확률로는 있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나라별 평가 있잖아요. 지금 1라운드에서 평가받은 나라들 중에 아주 배드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여기도 터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들은 인플레이션은 나타나면서 경기는 죽어라고 나빠지는 코로나 쇼크는 받았거든요. 얘네는 뭐 예외였나요? 똑같이 코로나가 왔는데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코로나 쇼크로 경기 계속 더 꼬꾸라지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합으로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라운드니까 아주 크게 안 보일 뿐이지 신흥국 중에 몇 군데는 부도 직전이에요. 신흥국 통화 중에 20% 30% 통화 절하된 나라 지금 5개나 됩니다. 예, 여러분은 뭐 미국, 한국만 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우리는 나라별로 적용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적용해 봐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 적용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디플레이션이 제일 우세합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드는 거죠. 저는 오늘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저처럼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우스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SK증권 요 정도. 나머지 전부 디플레이션. 뭔 말이냐. 인플레이션 10년 동안 안 나타났는데 지금 돈 푼다고 인플레이션 나타나겠냐?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 소비자 물가는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할 만큼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지만은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려도 제가 아까 통화 팽창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 돈을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풀었지만 코로나보다는 못했지만 한 번도 인플레이션이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AIT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디플레 압력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연준이 틀린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디플레이션 증거는 곳곳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발표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은 CPI는 0.4로 높게 나왔지만 유로존은 계속해서 낮은 물가를 발표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가가 30불대 후반에 30불대 중반 막 가면서 시장이 왜 경계감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유가 떨어지면 왜 저렇게 난리치는 거야? 유가 떨어지면 좋지 않나? 기름 넣을 때 싸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유가는 항상 어떤 걸 말해주냐면 디플레의 전령입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질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 때 유가가 마이너스 갈 때 왜 시장이 곤두박질 쳤느냐?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다는 건 디플레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디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나간 40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 하우스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디플레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40년간 디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40년간 왜 디플레이션 시대였는지를 알면 이제부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를 판단하기가 좋아서 제가 이걸 넣은 거예요. 제가 쓸데없이 인플레이션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디플레이션 시대였지만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가능합니다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디플레이션 시대였던 이유 첫 번째 세계화 시대라는 거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안 오르는 시기잖아요. 물가가 안 오르는 증상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물가가 안 올랐던 이유는요. 첫 번째 세계화돼 있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제공됐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그 비용, 물가의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제공됐다는 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국, 베트남 이런 쪽에서 지금까지 40년간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중앙은행의 정책이 지금과는 반대였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별명으로 불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쪽 볼커라는, 왜 지금 미국의 FRB 연준에서 일지방 꼽는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볼커예요. 미국인들 모두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기가 나쁜데 계속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의 원성을 몇 년간, 정말 꿋꿋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고집세고 정말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칭송받는 연준 의장입니다. 왜? 이 사람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꺾어놨어요. 만약에 이 시대의 볼커 의장에 의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면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퇴보했을 겁니다. 오랜 동안의 싸움을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전쟁했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전쟁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걸 택할래? 아니면 실업률이 높은 걸 택할래? 이런 상태가 와요. 앞으로 지금 우리도 곧 그런 상태에 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은 쉽게 관리되지 않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볼커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그런지 연준은 닉네임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년간 연준은 어땠냐면,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경기를 살릴 거냐 인플레이션을 막을 거냐 선택하라고 하면 연준의 1대 책무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였었습니다. 이게 볼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항상 머릿속에 인플레이션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이것부터 쳐야 된다라는 게 신성 불가침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대항하는 거였고, 세 번째 재정 정책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면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느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2011년도에 미국이 적자 재정 때문에 재정 부채가 너무 GDP 대비 높다는 걸로 AAA에서 AA 플러스 강등당했어요. 신용등급 강등. 이거 신용등급 강등당하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장 폭락합니다. 오랫동안 안 좋아요. 그때가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 다 예측했어요. 강등은 안 당할 거다. 강등당했어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당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달러의 수치,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의 수치예요. 네, 그 모든 일을 겪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적자 재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1년도부터 아직 경기가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은 기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게 일반적이냐? 적자 재정은 피해야 된다.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습 전혀 못 보셨지만 바로 몇 달 전까지는 적자 재정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 뭐예요? GDP 대비 몇 프로 올랐다. 정부 부채가 이렇게 높아서 되느냐? 공화당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정은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긴축적이었던 거죠. 오히려 반대였었어요. 그 다음에 부채가 계속 증가해왔으면 아시죠? 부채가 계속 증가돼. 이 부채는 사실상은 미래소득을 당겨 쓰는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유발합니다. 디플레이션 시대를 만들었던 게 부채도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테크놀로지 섹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2000년 이후부터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테크에 의해서 생긴 저물가. 보세요. 이거 1908년도 모델 T.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내놨는데, 자 보세요. 1908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요 모양 요 꼬라질 때 $950. 23년 15년간 성장했어요. 얼마나 기능적으로 좋아지고 매끈해지고 멋있어지고 기능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능을 갖게 됐는데요. 값 어때요? 15년이면 돌아다녀요. 얘 같이. 그럼 여러분이라면 얘 사겠어요? 얘 사면 그 안 좋은 기능에 $950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나오면서요, 훨씬 더 좋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 값은 떨어져 버려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포스 모델 발표한 거 보니까 불과 몇 달 전에 나온 거보다 성능이나 모든 게 2배인데 값이 반이야. 이게 지금 테크의 현상이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는 물가 진짜 올라가는 부분은 뭐냐면 채소 이런 것들. 근데 얘들은 물가에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얘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포스, 핸드폰, 이거 와치 이런 거 무조건 반영되는데 요번에 애플워치가 6인가요 나오거든요. 심박 측정하는 기술이 병원에서 진단해야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도 값은 어때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2000년도부터는 특히 2010년도부터 저희가 기술의 시대라고 보잖아요.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술들이 컨버전 서로 합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은 뭐라고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때문에 물가가 오르질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40년간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 시대였던 거죠.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세계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탈세계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리쇼어링.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안에 공급 체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계속 꼬셔서 TSMC 미국 들어와, 현대차 미국 들어와, 삼성전자 미국 들어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세계화 때 가져갔던 저물가의 요인이었던 싼 노동력이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없어집니다. 두 번째, 공급 체인의 변화가 생기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단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인건비가 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 이후에 지금처럼 이럴 땐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회사들이 값을 막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앞으로 바이든이 된다고 중국과 미국이 화해하고 좋아질까요? 그렇진 않고 관세에 관련된 협정은 계속 트러블은 있을 거고 관세 올라가면 이건 물가 요인일까요? 아닐까요? 물가 요인입니다. 왜? 들어올 때부터 비싸지는데 당연히 물가에 반영되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다. 두 번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변경됩니다. 이제는 AIT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썼는데 AIT는 반대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걸 잘 이해하셨다면, AIT에서 잘 이해하셨다면 AIT 제도가 가진 배경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연준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로금리 시대예요. 제로금리 시대의 채권 투자, 아주 유명한 제목이죠. 해도 되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로금리 시대에 연준은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실질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말씀드렸잖아요.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타나는 금리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타나면 실질금리가 계속 내려갈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2%가 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에 들어갑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왜? 지금 명목금리 얼마예요? 위에 상단이 0.25.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가 되면 바로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질금리가 올라가죠. 그런 면에서 연준은 실질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겠다는 게 AIT예요. 그런 면에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AIT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롬 파월은 앞으로 10년 통화정책이 바뀌었다라고 선언하고 발표했거든요. 이만큼 그들에게는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거고. 왜 그렇게 됐느냐? 중앙은행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지금까지 중앙은행은 어떤 생각을 갖고 왔냐면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10년을 경험해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연준 의장 중에 누군지 제임스 블러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나간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랑 싸워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인플레이션과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왔다니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제 사실 오늘은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뭐냐면 AIT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고용에 대해서 기존에 보던 그 조건을 바꾸겠다. 그거 뭐냐면 필립스 곡선에 대한 건데 필립스 곡선이란 게 뭐냐면요. 기존의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던 룰 넘버 원이 뭐냐면 필립스 곡선 이론이에요. 이거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보세요. 물가가 올라갈수록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연준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그 다음에 완전 고용 실업률에 한 1년 이상 있었거든요. 완전 고용 실업률을 미국은 사실은 규정적으로는 5%인데 4%로 봅니다. 근데 3.5 밑으로 1년을 갔어요. 그러는 동안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거죠. 3.5란 얘기는 물가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금리 올려야 된다는 거에 시달려 왔단 말이죠. 옐런이 그걸 안 하려고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웬만큼 인플레이션이 올라와도 난 금리 안 올리겠어를 공표하면서 살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연준의 문서 안에는 필립스 곡선을 인용한 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죠. 왜? 해보니까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실업률에 가도 인플레이션이 개코는 안 나타나.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디비에이션을 보지 않고 쇼폴만 보겠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낮은 거에 집착하지 않고 실업률의 부족분, 쇼폴에 대해서만 집착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요번 15일날, 16일날 여러분이 보셔야 할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도대체 어떨 때 금리를 올릴 건지를 설명해주는 AIT에 대한 상세한 설명.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2%가 가도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했고 이걸 대칭적으로 보겠다라고 했던 게 시메트릭이고 지금은 평균적으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평균을 낼 때 연준이 지난달에 안 말한 게 뭐냐면 몇 년치를 할 건지를 안 말했어요. 지금부터 5년 치면은 만약에 5년 치면 20년부터 2015년까지를 그동안 매년 1.5, 1.3, 1.2, 뭐 0.9 막 이렇게 나왔다면 얘를 다 더하고 앞으로 얘가 나온 거에 2%를 상대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4년, 5년 동안 금리를 안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3년치를 할 건지 5년치를 할 건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좀 해줘라. 몇 년치를 본다거나 만약에 몇 년치를 본다는 게 만약에 공표된다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2.7이 돼도 앞에 평균하고 봤을 때 아직 좀 남아있어. 금리 안 올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한 표현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그 정확한 표현이라는 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필립스 곡선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져도 금리 올리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제 그거 포기 안 한다. 이제부터는 평균으로만 따지겠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평균을 몇 년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AIT 딱 발표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연준 뉴욕 연은 총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돌아가면서 내가 볼 땐 2.5인데 내가 보기엔 상당 기간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5년 정도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했던 기간이 도대체 5년이야, 3년이야. 아니면 그 평균을 낼 때 기본 단위를 5년으로 할 거야, 3년으로 할 거야. 이런 게 지금 시장의 관심사고요. 제롬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아직 그것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정하지 않았다고 지난달에 말했고 이번에는 그걸 좀 정확하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된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디플레이션에 반대되는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빠진 거, 디플레이션 시대를 지지했던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게 뭐죠? 테크 주식들에 의한, 테크 기업들에 의한 물가 하락 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도 변수는 있어요. 바이든이 되고 상원을 민주당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독점. 예, 불거지게 되겠죠. 그러면 말씀드린 테크에 의한 저금리도 저물가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건 팩트 배제하고도 이렇게 많은 이유들 때문에 향후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과거에 재정정책이 쓰였을 때 인플레이션은 어땠느냐? 높았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요 40년, 30년, 40년대 이때가 뭐냐면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이때 다 대공황 때 뭐가 나온 거죠? 뉴딜 정책이 나온 거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재정 정책이 활발했는데 이때 인플레이션은 극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싹 없어졌다가 1, 2차 오일 쇼크는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거 2009년 금융위기 때 3.5%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2%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이 부양 정책으로 쓰일 때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재정 적자가 급증했던 때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때와 일치합니다. 결국 재정 적자를 통해서 부양을 하게 되고 부양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매칭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09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공황 때 필적할 만큼 재정 적자에 도달해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연준은 그럼 헛발질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 개 그 리서치 하우스들이 인플레이션은 아직 멀고 멀었다. 인플레이션은 어렵다. 아직 나타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 대해서 연준은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이거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즈 5월 28일자에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이게 연준에 대한 능력을 보여준 건데 연준의 그 프로그램이 금융보다는 심리에 조금 더 작용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패드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완전히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뭐 해석 아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투자 등급 회사채를 연준이 사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CCF를 발표한 3월 22일 날 거래 조건을 발표한 4월 9일 있고 첫 ETF는 그래서 연준이 말한 정책은 5월 12일 날 실행했는데 보시면 ETF를 사기도 전에 모든 회사채는 연준의 말한 대로 다 반응이 합니다. 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이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걸 보시면 연준이 할 거라고 하면 진짜 할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심리를 다 움직여 놓은 겁니다. 보시면 비드에스크라는 이 실제 거래 주문 단가 체계에서도 보면 확실하게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스프레드를 확 좁혀놨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 ETF를 사서 한 게 아니에요. 발표만 했는데 이미 시장은 반응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발표했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빼먹었는데 전에 자료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실제로 연준은 물가채, 미국의 물가 연동 채권을 지금까지 연준이 한 번도 사보지 않은 금액을 사서 지금 현재 전체 물가채 시장에서 연준이 보유량만으로도 2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물가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연준의 행동이 이런 심리를 움직이는 효과나 이런 걸로 봐서는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